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인이 진행하는 국민TV 시사 프로그램 이강인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정승일의 경제학 특강 시간입니다. 지금 대학가는 대부분 기말고사를 마치고 종강에 들어갔는데 정승일 교수님이시나 우리 시청자들은 종강 없습니다. 방학도 없고 아마 재밌는 경제 삼례경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역시 정승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도 비가 오나요? 네, 약간 네. 부슬비가. 그 언니는 땅콩이었고 동생은 왜 그 물컵인가 뭔가를 던졌다고. 네, 그런 거. 조양호. 귀여운 하나. 네네네. 대한항공. 네. 그 집안이. 조영민. 조현민? 저도 네. 이름을 언니 큰 언니가 조현아인가 그렇고 그런 거 같아요. 둘째 딸은 조현민일 민. 거예요. 네네. 그 사람이 어떻게 스리슬쩍 그 뭐 밀수 이런 것들 집행유예 이렇게 나고 하니까 스리슬쩍에서 전문가 뭘로 이렇게 컴백을 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굉장히 여론도 안 좋고 일반 회사 직원이 밀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회사를 제대로 다닐 수 있겠느냐. 회사 자체를. 그렇죠. 아마 각 사별로 이렇게 사원 징계에 관한 규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집행유예는 엄연히 말해서 그건 유죄니까. 유죄인데 그냥 집행을 안 하겠다. 예. 일단 뭐 초범이거나 뭐 등등등의 이유로 요번 한 번만 집행을 일단 안 하는 거야. 네. 그 기간 중에 또 죄를 지으면 너 혼나. 이게 집행유예인데 이런 사람이 전무라는 책을 맡고 들어오는 거 이거 올바르냐 그러면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강성부 펀드라는 데서도 벼르고 있다 그러고요. 네. 굉장히 여론도 안 좋은데 네. 박사님께서는 그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뭐 복잡하죠. 이제 오늘 이 얘기할 주제하고 연관되는데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 예.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이제 깨어 있는 시민들의 우라통을 치미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재벌 개혁을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현재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재벌 개혁 추진 세력은 사실은 깨어 있는 시민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강성부 펀드라고 하는 특정한 일종의 사모펀드가 결성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뭔가 주주총회에서 올해는 끝났고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이제 표대결을 하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반 국민들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냥 박수를 치는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한 그게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양상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것도 일부 일리는 있지만은 합리성이 일부 있겠지만은 이거를 조금 더 크게 보게 될 경우에는 저거는 그렇게 진보적인 방안은 아니고 더군다나 저런 것이 우리나라 사회에 만연할 경우에 말하자면 강성부 펀드가 유일무이한 재벌 개혁의 추진 주체로 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한국 경제의 미래가 암담하지 않겠냐. 말하자면 재벌들을 대신해서 온갖 펀드들이 기업의 지배권을 주무르고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세상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 경제를 잘 모르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재벌 개혁, 엄밀히 말해서는 재벌가 사람들의 못된 경제 불법, 탈법 이런 것들, 비리 이런 것들은 공권력, 제도의 이름으로 규율되고 처벌이 필요하면 처벌되고 제도를 또 고칠 필요가 있으면 입법부를 통해서 좀 더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강성부 펀드라는 것도 제가 뭐 그 특정 강성부 펀드를 폄하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는 실제 강성부가 사람 이름인가요? 이름이죠. 그 강성부 씨가 이름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강성한 부. 그래서 저는 강성한 부. 일반 명사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펀드를 모으는데 뭐 이를테면 국부 펀드 하듯이. 그래서 그러네요. 강성 아무튼간에 네. 저는 강성부라는 분을 전혀 모릅니다만 물론 그분이
정의감도 있고 경제 지식도 있고 신망도 있어서 자기 이름으로 널리 펀드를 만들어서 기업에 못된 것은 바로잡는, 저는 그런 정의의 황금박쥐 망토 같은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 그 사람도 결국은 이익을 위해서 뭐 M&A를 시도한다거나, 그래서 그 중에서 좀 경영이나 소유 관계에 취약한 회사를 골라가지고 지분 경쟁을 벌여서 뒷문으로는 뭐가 속닥속닥해서 자기들의 이익이 충족되면 뭐 경영권을 위협하지 않는다거나 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본격화되고 있지만 네.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사실 80년대 초반에 시작이 돼가지고 가장 많이 나타났던 게 80년대 후반, 90년대 이럴 때예요. 아, 이미 이미 한바탕. 그렇죠. 한바탕 가장 많이 겪은 게 80년대 말인데 그때 이제 이른바 기업 사냥꾼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그게 예. 이제 가장 잘 드러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예. 영화인데 프레티 우먼이라는 영화 혹시 예, 아세요? 예, 알죠. 거기 줄리아 로버트가 나오고 예, 리차드 기어라는 사람이 나오죠. 예, 예. 거기 나오는 그 리차드 기어가 바로 이 기업 사냥꾼이에요. 아, 그 당시 이 영화 나왔을 때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죠. 그렇죠. 왜 선망의 대상이었겠습니까? 왜냐면 그 영화에서 리차드 기어가 굉장히 돈이 많은. 예, 그렇죠. 근데 펀드 매니저인데 처음에는 이제 무자비하게 이제 이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쪼각쪼각 내가지고 이걸 다 해체시켜서 우량 자산만 뭐 팔아버리고 부실 자산은 다 없애버리고 그런 과정에서 뭐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다 가차없이 다 잘라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 기업 사냥꾼이에요, 그 양반이. 직업이. 네, 직업이. 그리고 이제 그 인물의 모델이 이제 바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도 지금 삼성그룹을 공격하고 있는 엘리엇 펀드라든가 이런 거에 실제 인물들을 그 영화에서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이제 한 건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그 시민 사회라든가 미국의 일반 서민들의 불만이 많았죠. 왜냐하면 내가 다니는 회사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장님이 아니라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리차드 기어 같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야 지금부터 내가 사장이야. 근데 이 회사를 쭉 보니까 여기는 부실이고 저기는 우량이고 그러니까 회사를 쪼개겠어. 그다음 그 중에서 부실 여기는 아예 문을 닫겠어. 그럼 다 해고당하는 거니까. 예. 그다음 우량의 경우에도 이거를 펀드니까 펀드는 오랫동안 회사를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거든요. 언젠간 팔아야 되니까. 예. 그럼 이제 적당하게 이제 말하자면 몸값을 높여가지고 그러니까 주가를 높여가지고 이제 또 딴 쪽에 팔아요. 또 딴 쪽에 팔면은 또 구조조정이 진행되겠죠. 네.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 이 펀드 매니저들이 80년대 중후반에 나타나고 그거를 그 영화에 묘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부유한 그 투자자가 예. 펀드 매니저가 되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어느 날 아주 착한 하지만 돈이 없는 줄리아 로버트가 나타났는데 예. 그러니까 리차드 기어가 처음에는 이제 이 아가씨랑 이제 좀 뭐 놀기나 할까 하다가 이 리차드 기어가 이 줄리아 로버트라고 하는 그 정말 착하디 착한 아가씨의 사랑에 빠져.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거기 영화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거기 미국에 있는 약간 중견 기업 같은 기업이 있는데 거기가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이거를 리차드 기어가 이제 인수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리차드 기어가 본인의 이제 본래적인 그 투자 관행을 버리고 이 회사를 좀 이렇게 살려주는 쪽으로 도와주는 쪽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줄리아 로버트의 그 착한 심성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개송사. 베개송사였구나. 그게 이제 그 영화의 스토리인 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70, 80년대, 90년대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약간 장광선을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이런 기업 사냥 펀드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게 80년대 중후반인데 이게 누가 집권한 시기예요? 레이건과 부시, 아버지 부시가 집권한 시기고 레이건과 부시가 집권한 시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펼치는데 그 경제 정책을 크게 보자면은 첫 번째는 부자들 감세, 그다음에 대기업들도 감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돈 많은 개인과 돈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감세를 하면서 당연히 회사 법인세도 낮춰졌죠. 그러면서 이제 복지국가, 그러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국가가 그럼 세금을 적게 거두니까 복지를 확 줄여야죠.
또 레이건과 부시 정부 시절에 복지국가를 아주 대대적으로 해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 유럽에 비해서 엄청난 복지국가가 아니었고 복지보다는 뭐 군사국가 비슷했는데 네. 군사 부분은 놔두거나 아니면 더 키우면서 아, 근데 그게 레이건이 추진했던 뭐 스타워즈 뭐 소련과의 군사 대결 구도인데 그쪽은 예산을 돌리면서 복지 예산은 대대적으로 줄여버려요. 그러면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은 대단히 어려웠겠군요. 어려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항의가 일어났지만은 미국이란 나라는 또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네.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직화되기가 쉽지 않고 더군다나 이 없는 사람들이 조직화된 그 거의 유일한 게 바로 노동조합인데 네. 아시는 것처럼 레이건 정부 때 노동조합을 또 대대적으로 또 깨버리죠. 뭐 조종사들 노조 해가지고 하니까 또 그냥 완전 분쇄시켜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레이건 부시 10년에 걸쳐가지고 미국의 그 노동조합 조직률이 원래는 이제 한 뭐 30% 정도가 됐었는데 그 전에는 그 이외에는 뭐 한 20% 정도 떨어지고 계속해서 그냥 이 노동조합 조직이 떨어지는 그거를 이제 시작한 게 레이건과 부시 정부예요. 여기까지인데 우리나라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얘기들이 이런 것들은 뭐 레이건 네. 정부가 뭐 부자 감세했다, 복지 깨부쉈다, 노동조합 깨부쉈다 뭐 이런 얘기는 다 아는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월가를 위해서 금융시장을 대대적으로 풀어줍니다. 풀어준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의도한 바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리차드 기어 같은 기업 사냥꾼들이 나타나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기업 사냥꾼들이 활동을 하면 나라 경제에 뭐가 좋은 점이 있습니까? 좋은 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딴 게 아니라 이제 그 시카고 학파 경제학자들인데 네. 원래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리차드 기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이거를 기업 사냥꾼 내지는 적대적 M&A 예. 뭐 펀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적대적 M&A 펀드가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돼요. 예. 왜냐면 우리 지금 저 대한항공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서로 지분을 서로 확보하려고 지분을 그러니까. 확보하다 보니까 예. 그럼 당연히 그냥 이게 주가가 올라가죠. 살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누가 좋아할까요? 주주들이 다 좋아하죠. 소액주주들, 네. 그러니까 영어로 정확하게 얘기해서 소액이 아니고 마이너리티 쉐어홀더입니다. 아,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이거 우리말로 지금 번역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소액주주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소액이니까 예. 마이너리티 쉐어홀더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 회사에 예. 상장 기업의 지배주주가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아, 마이너리티 쉐어홀더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이 그럼 2대 주주, 3대 주주, 4대 주주 또는 그냥 10주로 취미로 산 사람들 모두가 다 마이너리티. 마이너리티 소액주주, 정확하게는 소수주주라고 하죠. 주주겠네요. 그래서 뭐 톰 크루즈 영화도 있죠.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예, 예.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게 딴 게 아니라 뭐 가령 판결이 일어날 때 뭐 이제 3대 2로 졌다. 그러면 3이 메인이고 이제 2가 마이너리티인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주주총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주주총회를 했더니 왜냐 주주총회를 하면은 보통 대부분 일반적인 주주들은 주주총회에 가는 관심이 없거든요. 예. 아시는 것처럼 뭐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투자하는 사람들인데 뭐 거기까지 가가지고 내가 뭐 시간 쓸 일이 있어 해가지고 안 가요. 그렇죠. 그리고 일과 시간이고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되게 먼데 누가 그거 하겠어요? 더군다나 뭐 어떤 경우는 남의 나라 회사인데 예. 안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전통적으로 원래 이 마이너리티 쉐어홀더들은 주주총회에 안 가기 때문에 예. 그 주주총회에 나온 사람들만 이 카운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뭐 지방선거 할 때 예. 5천만 국민 중에 유권자 뭐 3천만 명이 다 투표하러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투표율이 한 40%밖에 안 되잖아요. 40% 중에 절반만 얻어도 집권이 다른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국민 전체 중에 뭐 10% 20%밖에 지지를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주주총회에도 일반적인 거예요. 옛날에 노태우가 네. 38% 득표로 대통령이 됐었거든요. 아,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세 명이 그쵸, 나왔을 그쵸. 때 네. 셋 다 이렇게 나눠 가지다 보니까 당시 노태우 후보 득표율이 38.6%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그걸 국민 전체로 환산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밖에 안 그쵸.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법률적으로는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주주총회라든가 이런 것도 똑같은데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주주총회에 등장한 사람들 그 중에서 뭔가 이제 이긴 쪽 여기가 이제 메저러티고 이게 지배주주 쪽이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소액주주가 아니라 소수주주라고 하고요. 이 소수주주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체로 다 주주총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그 회사에 몰빵하지 않고 이른바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하죠. 예. 여기저기 여러 회사에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특정 회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네. 장 전체 흐름이나 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특정한 기업에 뭐 기업 사냥 펀드가 나타난다 하면은 이거 뭐 나한테 좋은 일이죠. 예. 가만히 있어도 주가를 쫙 올려주니까.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이론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기업 사냥 펀드와 마이너리티 쉐어홀더는 사실상 이익이 일치된다. 양자가 뭘 겨냥하느냐? 양자가 다 주가를 올리려고 한다. 왜냐하면 기업 사냥을 하는 경우에도 기업 사냥에 성공한 경우에도 부실 자산 털어내고 우량 자산만 남기니까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죠. 더군다나 우량 자산만 남긴 경우에도 쓸데없는 종업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주가는 확 뛰죠. 그래서 이 주가가 뛰는 것을 그 나라 그 기업에 그리고 그 나라 경제에 가장 중요한 성과 지표로 보는 이론가들이 봤을 때는 기업 사냥 펀드가 활동을 하는 거는 소수주주들의 그 이익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 국민 경제 전체에 가장 큰 이익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주식시장 참여자나 그 해당 기업 주식 홀더 주주들한테만 이익이 되는 거지 국민 경제에 얼마나 이익이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거죠. 예. 저 같은 경우는 믿지 말아라.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예, 예. 어떻게 자꾸 뭐 얘기하시다 보니까 저보다도 앞서가시는데. 열공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그 기업이 과연 잘 된다라는 게 보장은 없다라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80년대 이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의 그 제약회사들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자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지난 그 2000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 자사주 매입이랑 배당, 현금 배당에 쓴 돈이 순이익보다 더 많아요. 예? 순이익보다 더 많다고.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 파이자가 지난 10년간 가령 뭐 1000억 정도를 벌었다. 예. 순이익을. 예. 근데 이거를 현금 배당으로 한 500억 정도를 해주고 그다음 나머지 500억 가지고는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예요. 자기 회사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소각해버리죠. 소각해버려. 그러니까 그건 희소 가치를 더 높여서 주가를 띄우는. 그렇죠.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을 해버리게 되면은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이 작아지니까 예. 당연히 이제 주가가 올라가죠. 예, 주당 가치가 올라가겠죠. 올라가죠. 예. 그러면은 자사주 매입과 현금 배당을 할 때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주들이에요. 대주주들. 대주주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소액주주니 예, 모든 주주들. 남아있는 모든 주주가 다 만세를 부르죠. 그러겠네. 근데 문제는 이럴 경우에 이 회사는 그럼 무슨 돈 가지고 투자를 하냐. 그러게요. 그 배당 주고 주식 사다가 불태워 버리고 나면은 투자할 돈이 돈이거나 없죠. 직원들 하다못해 보너스도 100만 원 줄 거 5만 원밖에 못 그렇죠. 주고 이렇게 직원들 되겠네. 월급 많이 못 주게 되고 물론 이제 직원들 중에서 이제 아주 뭐 마음에 드는 직원들한테는 스톡 옵션을 줘요. 주식을 주니까 이 주식 요걸 받은 사람들은 아주 좋아하는데 예. 나머지는 다 찬밥 덩어리. 그렇네요. 근데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그럼 미국의 제약회사는 과연 무슨 돈 가지고 그러면은 굉장히 왜냐면 미국의 제약회사가 전 세계 그 신약 개발을 이끄는 회사들인데 그렇죠. 글로벌 다국적 네. 제약회사들이죠. 그럼 이 회사들은 그럼 무슨 돈 가지고 저렇게 신약 개발을 하느냐 비밀이 있죠.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 연방정부 돈을 가지고 나라 돈, 나라 돈을 가지고 R&D 같은 자금으로 받아다가 네. R&D 자금 같은 것들을 받아다가 그 돈 가지고서 이제 자기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연방정부의 그 돈이 뭐 이런 제약회사에 직접 오는 게 아니라 하버드라든가 MIT라든가 이런 대학에 있는 연구소에 우리 요즘 거기서 벤처 창업이 될 거 아닙니까? 창업된 벤처를 갖다 이제 또 사와가지고 거기서 신약 개발을 이미 된 거를 갖다 사오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해가지고 자기 돈을 굳이 들이지 않고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이고 또 뭐 이런 식으로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뭐 제가 발명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 책방에 가면은 미국 자본주의에 대해서 나온 책들 이런 책들 보면은 가령 뭐 작년에 나온 책 중에 뭐 메이커 앤드 테이커라는 책이 있어요. 메이커 앤드 테이커. 테이커. 저기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검색 가능하시면요. 메이커 앤드 테이커라는 책을 그래서 좀 여기 게시판 창에 사진도 업로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보는
공유하면 좋겠네요. 메이커 앤드 테이커. 아마 제조자 그리고 테이커. 그렇죠. 테이크라는 건 그냥 남들이 만드는 거 그냥 홀랑 먹어버리는. 안 좋은. 그러니까 미국 자본주의라는 게 지금 메이커들은 뭐 무너지고 있고 네. 메이커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테이커들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낼름 과실만 따가는. 네. 불량한데. 이런 불량한 게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의 상장 회사를 대표하고 미국의 혁신 성장을 대표하는 바이오 제약 회사들이 일종의 메이커가 아니라 테이커가 되고 있다는 게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고요. 예. 이런 것들이 뭐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이미 80년대 말부터 생긴 거니까 벌써 30년 동안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본주의를 예. 한국이 지난 20년 전부터 모방을 하면서 저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도 바이오 혁신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창의적인 무슨 혁신 성장이 일어날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잘못 생각을 해왔다라는 거죠. 지금 그 과정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온갖 못된 일을 많이 했던데 바닥을 뜯고서 뭐 서버를 감추고 뭐하고 했는데 그게 쭉쭉쭉 지금 수사 이렇게 고구마 줄기 따라가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하버드 유학가 있을 때 어떻게 친해진 정현호라는 뭐 핵심 사장이 있나 봐요. 네. 측근 구속 네. 직전인가 본데 네. 그 사람까지 검찰이 불러다 조사했다는 얘기는 다음번은 이재용 당신이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이 회사도 분식회계니 뭐니 하지만 여기도 제약 그거 보고 만든 회사인 거죠.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죠. 그래요? 이 얘기는 왜냐면 약간 좀 스토리가 달라지는 아. 다른 차원의 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지금 원래 미국 자본주의 얘기 계속 하자면은 그래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사실은 이 기업들이 자기 자본을 축적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전해에 얻은 순이익을 축적해가지고 축적하는 거를 사내 유보라고 해요. 예. 유보금 가지고서 다시 재투자를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네. 학교에서. 원래 이제 그런 게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선순환 뭐 이런 거라고. 되도록이면은 자기 자본을 쌓아야 되고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부채를 끌어오면 안 되는 건데 회사가 이제는 미국의 회사들은 이 주식을 투자한 그 주주들이 원래 주주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는 자기 자본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주식을 발행하고 돈으로 받아서 그걸로 뭐 공장을 짓고 사람을 뽑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예를 들어서 IPO라고 하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비상장이었는데 처음 상장을 했다. 그럴 경우에 상장을 할 때 이제 이거를 유상증자를 하면서 이거를 팔았다. 그럼 이제 그 판 돈이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이제 회사에 돈이 왕창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회계상 뭐죠? 그 자본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사내보금이 되고 이 돈 가지고서 이제 회사가 기계도 사고 연구개발도 하고 조금은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가 성장을 하는 건데 지금은 이런 식의 유상증자가 아니라 주주들한테 현금 배당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같은 식으로 퍼주는 메커니즘이 훨씬 더 강해졌다는 거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실제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지난 20년간의 통계를 쭉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유상증자해가지고 이 주주 내지는 투자자로부터 받아들여가지고 회사가 쓰는 돈보다도 오히려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투자자들한테 퍼준 돈 있죠. 이게 더 많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을 통한 회사의 자금 조달이라는 기능은 이제 아예 없어져거나 아니 역기능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배웠는데 중고등학교 증시의 역할. 그런데 이게 아니고 오히려 투자자들한테 배당이나 무슨 형태로 돈을 준다. 이 금액이 훨씬 크다. 더군다나 이제 이거랑 연관되는 논쟁이 이런 것들인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미국 자본주의가 저런 식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더니 한국에 있는 많은 진보학자들은 먼저 부인하죠. 미국 자본주의 그런 적 없다. 미국 자본주의에 뭐 현금 배당과 뭐 자사주 매입이 그렇게 많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미국 봐라 뭐 굉장히 활발하게 혁신 성장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처럼 메이커 앤드 테이크라는 그 책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가령 뭐 이 보잉 같은 그런 군수 기업들 그다음에 미국의 제약 기업들 이 기업들이 어떤 돈을 가지고서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데이터 같은 것들을 가지고 논문이 이제 많아요. 실제로 다 허상이라는 얘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우에도 지난 20년 동안 이
재벌개혁 내지는 경제민주화를 하면서 사실은 그 경제민주화의 방향이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방향. 말하자면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그와 동시에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기업사냥 펀드들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법제도를 계속 바꿔왔어요. 그리고 이런 방향을 우리나라에서는 주주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아하. 주주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예. 오너들, 특히 재벌 총수들이 이들의 그 전횡과 행포를 막을 수가 있다. 주주민주주의야말로 진정한 경제민주화다라고 하는 것이 뭐 사실은 뭐 지금 진보 쪽에 계시는 국회의원들의 신념이기도 하고 경제학자들의 신념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해온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분들 사실은 경제학자들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이 주주민주주의 이론이라는 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레이건 부시 정부 때 이제 미국의 월가에서 실천 단계로 들어간 거고 예. 그다음에 주주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대주주나 소수주주나 똑같은 일주일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령 뭐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한 주나 뭐 나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한 주나 뭐가 다르냐? 왜 이건희 회장 너만 그냥 황제 경영하고 그러면서 나의 권리를 깔아뭉개냐? 라고 하면서 나의 권리, 나의 민주주의 이게 바로 주주민주주의 이론이거든요. 예. 그 고려대학교 장하성 교수. 장 교수님이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그거 열심히 하셨죠? 그렇죠. 뭐 지금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그 배경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미국의 경우에 사실은 60년대에 그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인데 유명한 이름만 들어봤어요. 밀턴 프리드만이 이른바 통화주의자라고 예. 하죠. 그러면서 케인즈를 비판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라고 하는 그 오스트리아 출신의 시카고에서 이제 밀턴 프리드만과 함께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카고 학파를 정립한 두 영웅이 바로 밀턴 프리드만과 하이에크예요. 이 두 사람의 그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은 사유재산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유재산권이라는 건 오너, 회사의 대주주만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사유재산권도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 뭐냐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너무 당연한 원칙으로 이미 받아들여진 이론 아닙니까? 그랬는데 네. 이게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에서 60년대, 70년대 제대로 관철이 안 돼요. 왜냐?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가령 뭐 약간 제가 어려운 문자를 쓰자면 1960년대에 미국의 이제 케네디 정부의 그 국민경제자문위원장이 갈브레이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갈브레이스는 이 복지국가론자예요. 예. 그와 동시에 이 경영자 자본주의를 펼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너 재벌 패밀리 말고 전문 경영인들이 미국 대기업들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미국 자본주의도 더 이상 소유권이라는 게 무의미해졌다. 왜냐? 주식 소유자들 말하자면은 예전에 카네기라든가 록펠러 같은 패밀리가 이제는 모조리 다 특정 기업의 대주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기업에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업에도 사실은 오너라는 게 없다. 그럼 어떤 기업들, 특정 기업들을 주무르는 그 지배자가 누구냐? 오너가 아니라 CEO들, 월급쟁이 CEO들이 실제로는 일종의 황제처럼 군림을 해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은 주주들, 투자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권력을 지금 추구하고 있고 그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누구랑 야합을 하냐? 종업원들과 노동조합, 그 다음에 자기 회사가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과 야합을 하고 있다라는 거 비판을 하는 거예요. 밀턴 프리드만이. 이거 뭔가 대단히 복잡하게 돌아가네요.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이걸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글쎄. 딴 게 아니라 미국의 60년대, 70년대 미국은 일종의 복지국가예요. 복지국가라는 게 연방정부가 뭐 부자들로부터 세금 걷어가고 나눠주기만 하는 이런 재분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회사의 구조 그 자체가 소유자들은 뒤로 후퇴해버리고 그거보다는 직원들, 노동조합, 그리고 상급 임원들
임원들의 대표가 CEO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가 서로 짝짝꿍이 돼가지고 어허. 회사를 자기 걸로 만들어. 그, 그래가지고 그 회사의 원 창업자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오너들은 경영에서 일단 물러나거나 힘을 이미 다 많이 뭐 못 100년 전, 쓰고 50년에 다 뒤로 물러난 거고요. 그럼 이 회사가 이제 일단 이미 뭐 오너들은 다 없어졌으니까 말하자면 예. 아까 얘기처럼 뭐 록펠러가 지배했던 뭐 유나이티드 뭐 이런 그 뭐 석유 회사 이거 엑손모빌 이런 회사들이에요. 다 이제. 예. 이런 회사들에 지금도 무슨 특정한 대주주가 없어요. 아 그래요? 없어요. 그 록펠러 가문이 계속해서 최대 주주로 쭉 아니 아니죠. 아, 아니 록펠러 가문이 미쳤습니까? 석유만 하게. 이제는 뭐 바이오 벤처에도 투자하고 여기저기 다 투자해가지고 일종의 자산을 여러 골고루 해가지고 예. 성장하는 쪽에도 일정 부분 넣고 포트폴리오로 그다음에 배당만이 나오는 석유 쪽에도 갖고 있고 이래야지.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특정 산업에만 몰빵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엑소모빌 같은 데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CEO들이 뭐 우리 회사에 주인이 없네. 그냥 모두가 투자자에 불과하네. 투자자들은 뭘 원하나? 배당 조금 해주면 되네. 그다음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이 주주자본주의가 확립이 안 돼가지고 예. 배당에 별로 신경을 안 써도 예. 주주들이 항의도 못했어요. 자사주의 안 해도 말하자면 CEO 입장에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90년대 중반까지 그랬는데 회사의 경영과 그러니까 매출액이 올라가는 것과 주가라는 게 별로 그렇게 연관성이 없었거든요. 실은 밀접한 요소임에도 네. 불구하고 그 중간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일테면 록펠러 같은 데서 이제 엑선모빌 저 정유 회사의 대표 대명사 같은 것 중 하나죠. 거기 CEO를 그 대주주가 록펠러 가문의 후예인 대주주가 이렇게 영입해 와서 50억 줄게 한번 잘 회사 해봐. 그랬더니 첫 해성 경영 성적이 좋았어요. 월급 좀 올려주고 내년에도 좀 맡아주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김승현 회장이 뭐 이제 새로운 대한생명을 하나 M&A로 먹었는데 자기가 보험은 잘 모르니까 누구 데려다가 이렇게 전문 경영 사장이나 앉히고 자기는 이런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보고받고 그다음에 아들이 어디 가서 맞고 오면은 혼내주고 이런 거 한 줄 알아요. 지금 그런 회사들도 일부 있죠. 그래 미국의 포드 자동차. 포드 자동차는 지금도 그 포드 패밀리가 예. 대주주 역할을 해요. 할아버지 네. 그 포드 100년 전에. 근데 이제 포드 자동차가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포드 자동차 패밀리가 일주 1표 원칙이 아니고 포드 패밀리는 일주 10표짜리 황금주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 1표짜리는 그냥 주식시장에서 팔아버렸고 일주 10표짜리는 이제 패밀리가 갖고 있는 거죠. 한 주 갖고 있으면 일반 개미들 10주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얘기하신 그런 모델로 여전히 하고 있어요. 아, 미국에도 이제 그런 회사들이 대기업의 경우도 많고 특히나 나스닥에 상장된 경우는 대부분 다 지금 얘기하신 그런 방식이고요. 왜냐하면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은 아직까지 회사가 투자자들한테 뭐 자사주 매입하고 뭐 이런 배당하는 것보다는 회사가 성장을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주 네. 이른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미국의 애플. 네. 애플이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5년 전 20년간 현금 배당도 한 적이 없고요. 자사주 매입도 한 적이 없고요. 이른바 주가 관리라는 걸 안 했단 얘기예요. 안 했죠. 네. 할 여력이 없어서 그랬나요? 할 여력이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이런 경우에는 성장주라고 하니까 네. 그런 거 안 해도 이제 투자자들이 알죠. 저 주식을 내가 10년 전에 사가지고 10년 동안 보유하면은 그동안에 누구저구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가 회사를 열심히 키운다. 미래 가치를 보고 미리 투자하고 네. 투자자들이 그 회사의 가치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이인데 자사주 매입을 하고 현금 배당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성장 가능성은 확 줄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돈을 다 나눠줬으니까. 이런 거를 뭐 가치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이런 그 업종들이 주로 이제 석유화학 같은 업종들. 석유화학이 뭐 성장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결국 그냥 기술 발전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애플이 있는 그런 IT 업종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은 뭔가 성장을 꾸준히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투자자들한테 퍼주는 것보다는 내부 유보를 해갖고 재투자를 하고 그거 가지고도 모자라니까 또 유상증자라고 뭐 이래야 되는 거죠. 유상증자 하면은 주식을 더 발행하니까 또 주가가 떨어지게 되죠. 주식 가치가 많아지니까 주식 가치가 떨어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유상증자를 뭐
이게 가치주 종목에 있는 석유화학 회사들이 하면은 투자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근데 그런 건데 예. 결국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뭔가 성숙한 산업들이 있고 예. 성장하는 산업이 있는데 성장하는 산업의 경우에는 뭐 그 주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퍼주지 않아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런 건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예. 지난 30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그런 노동 탄압, 착취, 뭐 인권 유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온갖 그냥 이기심, 황금만능주의, 정말 온갖 그냥 공자님,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예. 그런 도덕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예. 지난 200년, 300년 동안 잘 유지가 되었던, 잘은 아니지만은 간신히 유지가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끊임없이 자본주의는 성장을 하고 자본을 축적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뭔가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일자리를 만들어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본가들만 좋은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일자리가 생겨갖고 임금이 발생을 하는, 예. 이게 이른바 트리클 다운인 거예요. 이게 바로 낙수라는 겁니다. 이런 걸로 진행이 되어 온 건데,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미국의 화이자라든가 아니면 5년 전부터의 미국의 애플, 5년 전부터 미국의 애플은 지금 자사주 매입 현금 배달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애플이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에 비해서 압도적인 그 기술 우위를 가졌다가 최근 한 5년간은 그 정도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못 가지고 있고, 애플과 삼성의 갭이 점점 줄고 있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애플에서 나오는 그 핸드폰이 과거보다 지금 그렇게 혁신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애플의 성장 속도가 전에는 굉장히 빨랐고 삼성전자는 그걸 쫓아가기에 막 바빴는데 최근 5년간은 애플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면서 삼성이 비교적 빨리 쫓아가서 이제는 기술적 격차가 별로 없다. 그렇게 많지가 않죠. 아시는 것처럼 지금 5G 핸드폰 같은 경우도 애플은 아직 출시도 못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나타나. 물론 아직까지 뭐 소프트웨어 기술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쪽은 뛰어나긴 한데,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경제학자들은 뭐 그거를 뭐 스티븐 잡스를 잇는 현재 CEO 이 사람들의 이 사람의 뭐 개인적인 뭐 성향이 아직 뭐 리더십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제학자들은 뭐 그런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훅이 등장하면서 바꾼 게 뭐냐면은 대규모로 자사주 매입과 현금 배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부를 가지고서 혁신적인 기술에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하는 이런 관행이 지금 약해지고 있다. 스티브 잡스가 있을 때 했던 혁신 또 혁신을 위한 과감한 투자, 이건 상당히 줄어들고 우리 주주 보호 정책 또는 주주 우선 정책으로 나가서 이제 우리도 좀 즐겨보고 돈도 많이 벌긴 벌었으니까 이제 좀 쉐어하자 이런 거였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를 요구한 게 훅이 등장하자마자 그 애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좀 해라,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현금 배당을 하라라고 요구한 그 투자 펀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펀드들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리차드 기어 같은 그런 펀드들이에요. 뭐 엘리엇 같은, 뭐 엘리엇은 아니지만 그런 펀드들이 이제 이 애플의 주식 중에서 뭐 한 1% 정도를 사가지고 여러 가지 그냥 뭐 항의 메일도 보내고, 그다음에 뭐 내 말 안 들으면은 소수주주들 결합해갖고 너 경영권 뺏어버리겠다, 협박도 가하고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훅이 이제 그래 이제는 좀 되더라고, 좀 타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퍼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이런 건데, 미국을 대표하는 그 이 기업들이 혁신 성장 기업들이 바로 애플, 그다음 화이자 같은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얘기한 그런 모습을 보일 경우에 과연 미국의 혁신 성장이 지속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던져. 계속 그러면 혁신 동력이 많이 줄어들다가 언젠간 멈추지 않을까요? 멈추죠. 언젠간 멈추죠. 물리학적 법칙으로만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식이었냐면, 그동안은 이런 걸 보니까 이런 과정에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을 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죠. 뭐냐면은 미국이 인건비가 비싸니까 인건비가 싼 뭐 동남아나 중국으로 제조 공장을 막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애플의 경우에 애플이 직접 제조하는 게 아니라 대만의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있고, 폭스콘은 중국에서 조립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싸게 그나마 해가지고 이제 온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또 그러지 말고 미국으로 다시 공장 옮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지금 진퇴양난인 거죠. 아니 이거 여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싸게 그나마 공급을 해서 그나마 그것 때문에 이익을 엄청나게 냈고,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서 이 중에 또 상당 부분을 투자자들한테 퍼주니까 투자자들이 만족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 정책 때문에 이 이익이 확 줄면 투자자들한테 줄 돈도 적게 되고,
그럼 이제 애플 CEO만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투자자들도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플의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그 관련 회사들도 불만일 텐데 많죠. 우리가 흔히 알기로 박정희 정도가 기업한테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의 꽃이자 최천병이라는 미국도 대통령 한마디에 사기업의 경영 행위를 그렇게 간섭하고 규제하고 금지하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뭐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뭐 슈퍼 뭐 301조라는 그런 법도 있고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모든 게 다 그냥 국가안보라고 하면은 다 그냥 화해의 때려잡을 때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 애플이 뭐 중국에 가서 활동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최첨단 뭐 IT 기술 그다음에 뭐 이런 게 다 중국으로 넘어가니까 국가안보에 지장이 된다. 들어와 너. 통상 관련으로 이렇게 압력을 넣으면은 들 수밖에 없나.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만약에 미국 같은 그런 법을 시행을 한다? 애플이 들어와 있는데 한국에 저거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저해가 되네? 이제 내보내자. 그냥 내보내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항의를 못하죠. 왜냐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뭐 금융 시장 이런 게 워낙 크니까 미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미국이 아무리 불공정한 짓을 해도 미국이 그걸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린 그거를 그래 공정합니다. 이제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의 논리인 거죠. 그렇죠. 전형적인. 여기 잠깐 이거 좀 한번 볼까요? 아까 메이커 앤드 테이커라고 그러셨죠? 아까 몇 분이 이렇게 찾아보셨는데 박 박사님 어서 오세요. 이동호 감사님 반갑습니다. 쿵쾅 다른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이거. 정승일 박사님 어서 오세요. 메이크 앤드 테이크 번역본은 없는 것 같다고. 메이커 앤드 테이커. 네, 그분이 잠시 제가 발음이 안 좋았나요? 메이커 앤드 테이커라고 말씀. 메이커스 앤드 테이커. 번역본이 1년 전에 책으로 나왔는데 그 출판사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테이커로 봐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그건 좀 좀 있다. 딴 친구예요. 그다음에 ESD 123 이런 닉네임을 쓰시는 화이자가 정부 지원으로 연구하듯이 한국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다. 국책 연구기관인 애트리와 한국 기업들의 관계가 그렇고 그런 관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애트리의 연구 성과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기업은 좀 더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제시입니다. 네, 뭐 그분 얘기도 맞고요. 근데 제가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나라 경우에도 가령 바이오나 제약 회사들이 자기 돈 가지고만 사실 신약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보건복지부가 사실 신약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R&D 자금을 뿌리고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거는 대학을 통해서 가고 있고 어떤 거는 회사로 제약회사로 바로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한미제약이라든가 유한양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을 가지고서 그걸 유보해가지고 투자하는 게 지금 훨씬 크죠. 여전히 미국보다는 덜해요. 미국처럼 주자본주의가 완전히 침투되어 있지는 않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처럼 굉장히 심하게 아예 그냥 지난 10년간 이익을 모조리 다 그냥 주주들한테 줄 정도로 정말 놀랄 정도로 정말 좋게 얘기하면 주주 친화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저 회사 저렇게 하면 거덜날 텐데 걱정이 될 정도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혹시 그 Occupy the Wall 월가를 점령하라. 그거는 뭐에 화가 나서 막 월스트리트가 그 증권 금융 이런 핵심 인력들이 모여 있는 오피스도 몰려 있는 그런 상징 같은 데잖아요. 그거하고 주주 자본주의하고는 상관은 없는 거. 그게 같은 거죠. 왜냐하면 주주자본주의라는 게 뭡니까? 주식을 사고 파는 시장이고. 그거는 그 신자유주의 때문에 곤궁하게 되고 역경에 처한 사람들이 화가 나서 월가를 점령하려고 하자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왜 하필이면 월가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미국의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뭐 가령 골드만삭스라든가 뭐 베어스턴스라든가 뭐 이런 투자은행, 우리
우리말로 하면 증권사죠. 예. 증권사들이 이제 이 악성 그 뭐 서프라임 모기지 이런 데에 몰빵하고 그다음에 이런 투자했다가 예. 투자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위기가 되니까 예. 미국의 연방 정부가 구제금융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골드만삭스 같은 데를 살려냈는데 네. 그렇게 살아난 골드만삭스가 연방 정부 자금을 받아 살아났는데 근데 CEO들이 퇴직할 때 어마어마한 엄청난 보너스를 주죠. 막 몇백억 불. 네. 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데 미국의 서민들은 세금을 낸 거 아니에요. 예. 그 세금 가지고 월가를 살린 거예요. 예. 월가를 살렸다는 건 바로 펀드 매니저들, 그다음 증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연봉이 정말 뭐 몇천억, 뭐 예. 이런 사람들을 살려낸 건데 그렇죠. 국민 세금으로 살아알고 나서는 그다음에 또 보너스까지 챙겨나가고 예.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금융위기를 일으킨 그 주범인데 얘들이 죽으면은 뭐 국민경제가 죽는다고 그러고 얘들도 살려줬더니 이놈들이 보너스까지 챙겨나가니까 세금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뒤집어버려 예. 가지고 저들을 점령해 가지고 뭐 쟤들을 감옥에 넣든지 하자라고 한 거죠. 그게 Occupy the Wall Street군요. 네. 월가를. 네. 그거를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의 오바마 정부 시절에 지금 사실은 오큐파이 운동이 일어났고 예.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사실은 월가를 살리는 구제금융을 했고. 제공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그 이 주범들이 한 명도 대체로 처벌받지 않았고 예. 지금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고. 그러면 오바마 정부가 우리는 상당히 개혁적일 것이다. 그리고 진보적인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펴지 않을까 했는데 실은 별로 그러지도 못했나 봐요. 그러지 않았고요. 그래서 미국의 그 월가에 대한 분노가 어디로 갔냐? 3년 전 선거 때 그 월가의 돈을 많이 받은 힐러리한테 간 거죠.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부자니까 예. 월가의 돈을 안 받은 그 트럼프는 용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면은 미국의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하죠. 네. 주로 이게 제조 공장들에서 네. 일하는 일자리를 잃어버린. 왜냐하면 중국으로 이 회사들이 공장을 옮겨가니까. 그러면 그 미국의 뭐 오하이오라든가 펜실바니아 이쪽에 있는 공장지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된 거 아니에요. 디트로이트로 때.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그럼 이 공장으로 옮겨간 시기가 다 오바마 정부. 네. 그다음에 그 전에 그 뭐죠 아들 부시. 그다음에 클린턴 시절. 이게 뭐 이 시절에 그냥 일관되게 그냥 공장들이 중국인이 뭐 아시아 쪽으로 옮겨온 거예요. 근데 누구도 별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중국으로 가는 것이 경제학 논리상 당연한 거다. 네. 저임금을 찾아서. 네,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항의하는 그 백인 노동자들은 너희들 너무 이기적인 거다. 국민 경제를 위해서는 좋은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미국 경제학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중국이 원료처이자 저임금 노동자들도 많고 동시에 곧 있으면 어마어마한 시장도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으로 가야 한다. 네, 그리고 뭐 중국에서 만들어지면 뭐 모든 게 다 싸지니까 애플 네. 아이폰도 싸지고 네. 텔레비도 싸지고 뭐 자전거도 싸지고 이런 혜택을 입지 않느냐라고 이제 주류 경제학들이 얘기를 했는데 네.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저도 이제 미국에 이제 10년 전에 가보면은 펜실바니아 이런 쪽에 가보면은 미국의 그 이 백인 노동자들 서민들은 삶이 굉장히 공공하고 정말 월마트에서 그 팔고 있는 정말 싸구려 중국제 물건들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됐지만은 그 정도 이상은 도대체 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서민들의 삶이 공공해졌어요. 소비 여력이 그만큼 확 줄어들었.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의 민주당 내지는 오바마 정부가 제대로 교정하는 노력을 화끈하게 못 보여준 거죠. 집권 기간 동안에. 근데 이제 트럼프가 등장해가지고 야, 그거 내가 도출할 수 있어. 부자 감세도 뭐 부자 감세를 하면서 동시에 이거 하려면은 그냥 애플 보고 다시 펜실바니아에 공장 차려라.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 일본의 소니, 니들 펜실바니아에 공장 안 만들면 니들 그냥 아예 내쫓아버릴 거야 하니까 그냥 나 한국하고서 거기 공장 지니까 펜실바니아에 있는 백인들이 보기에 어이 트럼프 얼마나 좋습니까? 일자리 생겨. 소득 늘어나. 네, 부자들 감세하는 거야. 그건 뭐 딴 문제고. 그러니까 결국은 클린턴과 오바마 정부 때 미국 경제, 미국 국민들의 삶은 상당히 안 좋아졌군요. 이른바 이제 월스트리트를 미국 연방 정부가 살리면서 네. 메인스트리트라고 하죠. 그게 바로 이제 월가 말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네 골목 네, 시장. 네, 네. 여기는 안 살렸다라는. 그러니까 여기 분노가 있었던 거고 이 분노한 사람들이 힐러리가 월가의 돈을 받아가면서 선거운동하는 거에 또 분노를 한 거고. 그럼 트럼프는 정치적 반사 효과가 굉장히 컸네요. 그렇죠. 트럼프가 이뻐서 찍은 게 아니라
힐러리가 얄미워서 안 찍은 사람들 많아. 그거는 금융 테크닉을 통해서 거대한 부를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일구고 온갖 사치 이용하다가 나라도 망조들고 했다가 세금까지 또 분탕질했던 일부 테크노크라트, 금융 테크노크라트에 대한 반감이 정치적으로 표출된 것이 민주당 노, 공화당인데 그것도 트럼프 이렇게 간 겁니다. 그렇죠. 야, 이게 우리나라하고도 바로 연관되는데 예. 제가 이제 노무현 정부를 얘기를 하자면 예.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훌륭하신 예. 서민 출신 대통령이셨는데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가 국가 경제 정책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참고한 그 문헌들이 있어요. 예. 그게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예요. 브루킹스 브루킹스 연구소. 예. 브루킹스 연구소가 미국의 민주당 계열의 예. 싱크탱크 아닙니까? 예. 근데 이 브루킹스 연구소 헤리티지가 공화당 공화당 쪽이고 브루킹스입니다. 예. 미국의 리버럴 쪽인데 브루킹스 연구소의 그 입장이 뭐냐면은 바로 힐러리 입장이에요. 힐러리 입장이라는 게 뭐냐? 노동조합 강화시키는 거 별 관심 없고요. 그 다음에 복지국가를 강화시키는 거 크게 관심 없고요. 조금은 하지만 예. 그런 것보다도 가령 뭐 클린턴 정부 시절도 마찬가지였고 오바마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클린턴 정부 시절에 미국의 월가에 대한 규제를 엄청나게 풀어요. 예. 그 과정에서 가령 뭐 1930년대에 만들어진 글래스 스티걸법이라는 그 은산분리가 있거든요. 은행과 산업을 분리시키는. 예, 그 법을 없애버린 것도 클린턴 정부고요. 그러면 산업자본에게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까? 원래 은산분리라는 거는 산업자본 은행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미국에는 그게 거꾸로예요. 은행이라든가 금융자본이 산업을 투자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거꾸로 이해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아니 은행이 공장에 투자를 못하면 은행은 어디서 돈을 벌어요? 예대마진을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1930년대 글래스-스티걸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얘기를 좀만 하자면은 미국의 30년대까지 그 모건이라고 하는 그 은행가가 있었어요. 네. 지금도 JP 모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은행 하나였어요. 그 하나의 은행이 뭘 했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업무도 했고 네. 동시에 증권사 업무도 했고 네. 자산운용사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는 거를 이른바 유니버설 뱅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행 유니버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종합적으로 그냥 다 한 거네요. 이 전문 용어로 겸업은행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겸업은행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건은행이 어떻게 했냐면은 은행이니까 대출을 할 거 아니에요. 예금도 받고. 예.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창투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벤처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중견기업이 있는데 저희가 유상증자라는 거를 도와주죠. 증권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 유상증자를 했으면은 그럼 주식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브로키지 서비스를 하는데 예. 팔다 보면 어떤 건 안 팔리는 게 있거든요. 있죠. 아니면은 자기가 일단 인수해가지고 나중에 천천히 파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갖고 팔았는데 예. 이렇게 해가지고 모건으로부터 주식을 산 투자자들 중에 상당수가 대공황이 터지니까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죠. 그러니까 모건은행에 가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예. 너 왜 나한테 사기쳤냐고 상의를 하죠. 예. 그것만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모건이 증권업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자기 자본이 잠식되겠죠. 예. 근데 여기는 증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은행도 은행도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럼 이 돈으로 갔다가 이걸 메우나? 외우죠. 당연하죠. 한 회사니까. 예.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예금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뱅크런이. 뱅크런 일어나죠. 예. 예금자들이 봤을 때 아니 내가 예금한 은행이 자기 자본이 없어졌대. 그런 소문이 나면은 사람들이 야 빨리 가서 내 은행 돈 찾자 해갖고 예. 뱅크런 일어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전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하고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바로 루즈벨트 집권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집권해가지고 뭐 아예 그냥 강제로 은행에 아예 예금을 못 찾는다는 게 뭐예요. 사회주의 상권을 침해한 거예요. 아니 내 예금을 내가 못 찾아. 그런 혁명 정부에서나 가능한. 일종의 계엄령을 선포한 겁니다. 금융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래스라는 그 국회의원과 시걸이라는 국회의원이 나타나가지고 이 증권사랑 은행이 하나의 은행에서 한 조직에서 하는 거는 문제가 크다. 증권사 떼어라, 은행과 떼어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그 은행과
JP모건이라는 증권사가 나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그 상업은행들은 벤처라든가 이런 중견기업이라든가 이런데 그쪽에 주식을 못 갖게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은산분리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재벌들, 우리나라 이제 은산분리를 하게 된 게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일제시대에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미군정이 국유화시켜버리죠. 군사정부가 일본 재산들을 다 뺏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미군정이 물러나고 나서 이승만 정부가 다시 물려받으니까 저절로 국유화된 은행을 물려받은 거고 이거를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항의가 들어오죠. 왜 우리가 도와준 자유주의 나라 정부가 여전히 은행들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냐라고 미국이 항의를 하니까 50년대 초반에 이승만 정부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정부가 부랴부랴 이거를 민영화시켜요. 예. 이른바 적산불화라고 그래요. 예. 적군의 재산을 불화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56년, 57년도에 우리나라 은행들을 재벌들한테 팔죠. 가령 뭐 한일은행을 삼성물산이 사가죠. 그러니까 은산분리를 깬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시 이제 국유화시킨 사람이 있죠. 박정희죠. 박정희가 집권해가지고 1년 뒤인 1962년도에 재벌들이 사간 은행들을 자식들을 다시 내라 해가지고 다 국유화시켜버리죠.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은산분리를 제대로 한 게 누구예요? 박정희예요. 그렇네요. 역설적으로. 대단히. 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은행의 역사가 기구함의 극치인데 일제 미군정 이승만 박정희 이 정치적 격변 네 단계를 거치는 동안 완전히 180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일했던 거고 미국에서 1930년대부터 대공황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변화는 또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었고 우리는 뭐 이 식민지로부터 중생을 했고 탄생했고 그다음에 은행들은 건국과 동시에 건국이라는 게 뭐 임시정부로부터 출발하지만 그 당시에는 일제 치하했으니까 48년도에 우리가 이제 남한에 이승만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국영은행으로 다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과 역사가 다른 거죠. 교수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학생들이 다른 학교는 다 휴강하고 종강했는데 여기만 왜 이러느냐 지금 아마 날도 좀 지고 하니까 맥주도 한잔 하고 싶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주주자본주의와 이제 재벌 개혁 문제로 결국은 얘기를 가야 하는데 주주자본주의의 문제점도 아직 제대로 짚다가 이제 얘기가 막 제가 너무 무식해서 바보같이 하느라고 여러 가지 설명하다 길어서 시간을 보내줘서 다음 주에 이어서 재벌 개혁과 주주자본주의가 과연 진정한 재벌 개혁의 방법인가? 우리가 혹시 현혹되거나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거를 한번. 그런 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틀 전에 3일 됐나요? 그 스웨덴의 그 살티오 뭐 바덴인가 거기 가서 이제 뭐 그걸 했잖아요. 여러 가지 포용 국가 뭐 했지 않습니까? 그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올바른 방향에 정말로 제대로 된 진보적인 방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진보적 경제 민주화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토론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제대로 하기 시작한 게 스웨덴의 그 대통령께서 3일 전에 방문했던 그 협약이 이루어진 그 도시인 거예요. 샘플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 얘기를 다음 주에 정 박사님께서 이번 대통령 유럽 순방에 굉장히 많이 역점적으로 리포트 보고서도 쓰고 방점을 많이 찍어서 올려가지고 채택된 건 아니에요. 전혀 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정책기획위원회 계시니까. 자, 오늘도 뭐 열강. 제가 학교 때 경제학개론을 이렇게 들었으면 직업이 바뀌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말이에요. 재밌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6월 18일. 조금 수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뉴스 브리핑하고 아주 어전트한 긴급 뉴스가 있을 때만 꼭지를 하나 만들고요. 대부분은 정승일의 경제학 특강에 할애를 합니다. 오늘은 듣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몇백 명이 동시 접속을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진지함도
자위는 안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남는 게 공부겠죠. 국회가 빨리 열려야 할 텐데 자유한국당의 몽리가 그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청문회만 하고 다른 일은 안 하겠다. 이제는 또 이렇게 때를 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안 되면 때로는 따끔한 매나 회초리도 들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아이들 키우면서 경험했습니다. 꼭 때리자는 건 아니지만 가끔 한번 꾸지람을 하면 좋을 때도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꾸지람이 아니라 훨씬 그 이상으로 가 있는 게 아닌가. 여전히 시청자들의 매와 같은 눈,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처절하고 답답하지만 개헌을 통해서 중후한제 쟁취해야 하는 것이고 촛불은 한번 들기만 했다고 활활 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계속 느껴가는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6월 18일 이강윤의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